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요즘 추위가 매섭지만 청년들이 겪는 취업 한파는 그야말로 극심합니다.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 청년 실업률, 또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서 날로 늘어가는 부채,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청년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심화되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회에 청년미래특별위원회가 본격 출범했습니다. 이 시간 청년 문제 해법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3%대를 회복하고 무역도 1조 달러를 돌파했지만 청년 실업률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제 주변도 그렇고 너무 일단 백수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일자리 늘려줘서 취업할 수 있게. 고용 한파 속에 늘어나는 부채와 주거비, 생활비 부담으로 청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도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경력을 시작할 때 그 뒤에 있을 내부적인 차별이나 어떤 경력 관리 어려움이 있다고 들어서 좀 겁이 나는. 취업이 어려우니까 다들 안정적인 직장을 찾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이라던가 아니면 교사에 많이 도전을 하는 비율이 더 늘고, 중소기업을 가면 대기업만큼 힘들게 일을 하는데 월급도 적고 복지 혜택도 적잖아요. 심화되는 청년 문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가 본격 출범했습니다. 청년미래특위는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청년 정책, 청년 문제에 있어서의 컨트롤 타워를 시급히 만드는 게 중요하다. 청년미래특위가 초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년기본법 문제를 이 안에서 좀 다루고 그에 대한 성과도 함께 도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보면은 창업해라, 스타트업해라, 그렇게 맨날 얘기는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청년들 또한 절박한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부 지원과 정치권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 기업 쪽과 협력을 해서 그 일자리들을 많이 중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급여 수준이나 복지 수준이 낮은 일자리에 대해 지원을 해서 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활비라든가 아니면 학원비라든가 그런 거 아니면 주택비 이런 비용 같은 게 너무 많이 드니까 그게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왕이면 좀 주택 문제 같은 거는 조금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경쟁적으로 뭔가를 심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자기 좋아하는 거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청년 문제, 돌파구는 없는 것인지 토론 당당에서 심층 모색해 보겠습니다. 네,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분들 자리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간사 김병관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은 신보라 의원입니다. 네, 국민의당 최이배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최이배입니다. 네, 청년특위 간사들이신데 국회에서는 청년 그러면은 몇 살 땐 기준으로 하나요? 특별히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밤마다 다른가요? 네, 어쨌든 간에 그 IMF 이후에 지금 최고치를 경신한 청년 실업률, 최고치가 다른 걸 경신하는 건 좋은데 실업률이 최고치를 경신하는 건 좋지 않겠죠? 더구나 또 체감은 2배 이상 좀 되는 것 같고요. 한때 청년들을 중심으로 나왔던 헬조선 이런 이야기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이런 얘기 나올 만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세 분 특위 간사 의원들의 얘기를 먼저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관 의원. 지금 청년이 처한 현실은 여기 국회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들도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고요. 소위 M4 세대로 대표되는 이 말이 우리 청년들의 가슴을 되게 많이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저에는 사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신보라 의원.
네, 최근 30대 미만 가구주의 금융부채액을 조사해 봤더니 이게 3년 새에 거의 가파르게 증가한 속도가 좀 어마어마한데요. 예. 그만큼 부채가 많다는 건 20대에 어떻게 보면 인생 설계와 사회촌 형성으로서의 시작 자체를 빚더미로 떠안은 채 시작을 한다라고 볼 네. 수가 있고요. 빛나는 청춘이 되어야 되는데 빛내는 청춘이 되고 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빛나는 청춘이 빛내는 청춘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네요. 최이배 의원. 예, 경제가 이렇게 잘 성장이 되던 시기에는 아무래도 그 취업이나 이런 걱정이 이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이제 정말 일자리의 부족 그리고 특히나 청년들의 취업의 어려움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요즘 뭐 그 청년들 말로 이생망이라거나 이번 생엔 망했다라는 그런 진짜 그 뭐 헬조선뿐만 아니라 저는 이생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그 너무나 그 진짜 고용 절벽 정말 낭떠러지에 서 있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라고 이제 그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뭐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크게 봐서 이제 경제 문제이고 예.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결국은 국가 전체적인 문제고 경제 전체의 문제지만은 미래 세대의 중심에다가 지금 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청년 미래 특별위원회를 출범한 건데요. 특위 임무, 또 방향, 구성관에서 뭐 여당 간사께서 얘기해 주실래요, 먼저? 네, 저희가 지난 11월 달에 청년 미래 특위를 출범을 했습니다. 여야 18분의 의원님들이 모여서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고요. 6개월간의 임기로 우리 청년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보는, 고민해보는 그런 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보충해 주신다면요. 우선 청년미래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게 좀 의미가 있다는 것이 특위에서 이제 청년이라고 하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명시된 하고 또 미래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명시된 게 이번이 거의 처음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간에는 그냥 미래 일자리 특위, 뭐 일자리 뭐 특위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청년의 전반적인 일자리, 주거, 뭐 교육 이런 것들을 좀 더 아우르게 담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이 청년 미래 특위가 입법권을 가진 특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안에서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할 수 없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은 좀 아쉬운 지점이지만 첫 걸음이니만큼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이배 의원, 이 입법권이 모든 특위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 청년 미래 특위만 없는 겁니까? 이제 대부분 그 입법권을 주어지는 특위가 조금 적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특위는 좀 현황 파악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해주면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청년 미래 특위에는 입법권이 없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저희 이제 간사분들이 다 동의하시면 한번 다시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권을 주는 거를 추진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뭐 조정도 추진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 현 상태라면은 해당 상임위에 이제 넘기는 방식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특위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관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청년 문제 심화되는 원인 짚어주셨는데 경제 지표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이제 회복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독 청년 실업률만 이렇게 더 악화되는 상황이고 청년 문제가 총체적인 난국에 이르게 된 원인. 먼저 최이배 의원 어디에 떠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제조업 쪽에서 구조조정 등이 이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 제조업에서 그동안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마련했는데 그런데 일반적인 지표는 좀 뭐 괜찮다 이런 것은 또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최근에 약간 좋아지는 상황이지 뭐 전체적인 국면 자체가 전환되는 건 아니어서 결국 이 경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그리고 특히나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노력들 그래서 뭐 지금 또 국회에서 청년미래특위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특위도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우리가 준비가 돼서 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신 의원.
우선은 세계적인 노동시장 자체가 유연화된 흐름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주목하다시피 마크롱 대통령의 프랑스 노동개혁도 초점은 일자리의 유연화에 있거든요. 근데 그간 우리나라는 오히려 고용 형태가 다양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아주 즉각적으로 또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전혀 되고 있질 않습니다. 예컨대 노동 법안도 정규직이나 제조업, 대기업 중심으로 그러한 일자리를 보호하는 데만 치중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직된 노동시장도 더욱 큰 문제인데 여기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기조 자체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산업이나 일자리 시장 전체적으로 거대한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고용 시장의 유연화가 담보되지 않은 채로 기존의 이제 정규직 보호 중심으로만 일자리를 만들게 되다 보니까 일자리 시장 자체의 어떤 신규 채용 규모라고 하는 게 거의 있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층이 새로운 일자리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 자체가 막히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의 경직성이 청년 실업의 한 변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논쟁적이기도 한데요. 네, 김병관 의원님. 저는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가 다 저성장 국면에 처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국면이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성장이지만 특히 청년이 더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과거 잃어버린 20년 기간 동안에 되게 어려운 기간을 있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일본도 마찬가지였지만 기업은 성장하는데 국민들은 성장하지 못했던 기업은 많이 부자가 됐는데 국민들은 부자가 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상황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정치권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데 이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잘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보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최저임금 인상하는 문제라든지 최근 뭐 얘기가 되고 있는 노동시간 감소시키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전 정부에서 진작 먼저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전 정부에서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조금 더 너무 빠르다라고 느낄 정도로 인상률이라든지 이게 높은 상황이 됐는데요. 저는 이 국면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청년 문제가 어느 정도 많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덧붙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걸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은 그 방법이 당장의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지금까지 격차가 벌어지고 그래서 중소기업이 결국 그 고용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서 거기서 여력이 생겨서 임금도 올라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국가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너무 급격한 이제 임금을 올리면서 오히려 중소기업은 더 어려지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일의 순차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좀 너무 서두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랄지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노력이 제가 보기엔 좀 선행이 됐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좀 크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이게 선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둘 다를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우리가 계속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어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고 정치권에서 많이 노력해 왔는데 지금까지 실제로 진행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을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 문제, 뭐 노동시간 단축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뭐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하고 이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비슷하게 조금 최입의 의원님과 비슷한 생각이지만 물론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경제와 그다음에 고용주와 어쨌든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 산업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근데 그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무조건 선이만 쫓는다고 해서 그 선의가 모든 결과로까지 선의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실은 선의의 어떤 목적은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처우를 개선하자는 목적이었지만 지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어떤 부메랑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그 저임금 노동자들이 아예 일자리를 잃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업과 그 고용주와 그 근로자 모두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여건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여건을 전혀 무시한 채로 모든 것들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급격하게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정책을 실현하는 입장에서는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일자리의 경직성이 청년 실업의 한 요인이다라고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최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도 뭐 제가 보기에는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굉장히 이제 그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나 아까 말한 여러 그 일자리의 격차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기업의 재벌 뭐 이렇게 그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또 그 노동시장도 결국은 기득권화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 격차를 줄이는 데 있어서는 물론 지금 비정규직이나 어려운 분들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노동 경직성을 완화시킬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이제 노동 안전성에 대응하는 노동 유연성을 이제 합쳐가지고 네. 이제 요즘은 이제 안전 유연성이라는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발상에 전환을 하면서 접근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나라 뭐 이제 실업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하게 높은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 진학률로 인해서 기대치하고 조금 어울리지 않는 미스매치라고 할까요? 이런 뭐 취업 구조도 있고 또 하나는 스펙 쌓기 이런 것 때문에 불필요하게 긴 기간 동안 이렇게 취업 준비 기간이 장기가 된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김병관 의원님. 제가 뭐 지금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제일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뭐 지금 낭만을 찾을 수 있는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청춘이라는 게 없어졌거든요. 그만큼 이제 과한 스펙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도 있고 예. 말씀하신 대로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눈높이에 맞는 또 직장을 찾다 보면 또 구직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희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조금 안 좋은 직장을 얻더라도 내가 5년, 10년 후에 좀 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으면 저는 지금 당장 뭐 조금 안 좋은데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우리 청년들이 5년 후, 10년 후에 대한 희망을 보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어떤 일자리 미스매치나 과도한 대학 진학률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현실 못지않게 미래에 대한 불투명, 암울 이게 더 문제다라는 지적이네요. 심의원. 우선은 이제 과도한 스펙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실은 2010년대 이 초반에 굉장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스펙을 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 해법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고요. 그러면서 기업들도 너무 취업 준비생들에게 그 직무와 맞지 않는 스펙을 요구한다든지 예. 아니면 너무 불투명하게 정보를 공개를 해서 너무 감춰진 정보 때문에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그 암담함이 청년들로 하여금 이것저것 모든 스펙을 쌓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기업들도 몇 명을 선발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맞는 명확한 직무는 무엇인지 그 직무에 맞기 위해선 이런 능력들이 요구된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투명하게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요구를 많이 한 바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많이 변했다고 예. 보십니까? 그러니까 7, 8년 전에 비해서? 7, 8년 전에 비하면 일정 정도 저는 변화가 있어 왔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요구와 흐름에 대응해 온 측면이 있는데 실은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곳이 있는지를 청년들이 알기가 기본적으로 어렵고요. 예. 두 번째는 그러한 직무랄지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가 어려운 또 그런 사정과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중소기업에서는 미스매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예. 대기업들도 물론 개선이 많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블라인드 채용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뭐 학연, 지연, 혈연 뭐 이런 것들에 아주 배제된 채로 공정하게 채용을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부분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예. 그걸 그런 것들이 더 극복이 되고 개선이 되도록 또 노력해야 되는 것이 저희 또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리고 청년 미래특위가 그러한 문제들도 정확히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블라인드 채용은 좀 많이 되고 있나요? 근데 지금 공공기관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그 전면적인 도입을 하려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주제의 이 어떤 스펙의 뭐 네. 과도한 스펙, 그다음에 이제 그 고학력 실업자들의 문제 뭐 이런 건데 결국 저는 이제 교육과 일자리의 미스매치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일자리는 부족하고 또 교육은 거기에 맞춰주지 못하는 또 상황에서 결국 교육에 대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선 때 이제 교육 제도, 하여튼 교육 시스템을 좀 바꾸자라고 많이 얘기를 했고,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튼 빨리 적성을 찾아서 자기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기회를 우리 학생들이 갖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당시 얘기 나왔던 예. 것은 뭐 이렇게 초등학교를 뭐 5년 줄인다든가 뭐 이런 그렇죠, 뭐. 학령을 예. 맞춘 이런 얘기였었죠. 예, 그래서 예. 이제 중학교 때부터 적성을 찾아서 고등학교 때 대학을 진학을 가든지 아니면은 이제 직업 훈련을 하든지 딱 그거를 좀 빨리 결정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직업 훈련을 가서 직장을 구하더라도 그 이후에 계속적인 재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 시스템이 완비가 돼야 이런 문제들이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정부가 계속 해오긴 있지만은 아직은 부족한 상태고 아예 좀 전면적인 시스템을 손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 이 스펙 쌓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취업 준비 비용을 지금 부담하고 있거든요. 네. 뭐 자격증 시험 본다고 뭐 또는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뭐 학원 다니고 뭐 교재 사고 이런데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 교육방송의 EBS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 콘텐츠들을 좀 무료화해서 그래서 그 자유롭게 좀 이용할 수 있게 하면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그 당장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좀 그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가 빨리 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좀 추진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 체계에 대한 아마 인식의 변화도 같이 동반이 돼야 될 건데 인식의 변화는 좀 시간이 걸리긴 아마 예. 할 건데요. 네. 지금 국회에서는 청년 미래특위를 구성을 했는데 정부 정책 차원에서는 청년 대책의 대체로 지금 부처별로 분산이 돼 있단 말이죠. 기재부, 고용부, 국토부 뭐 등에 분산이 돼 있는데 단일한 컨트롤 타워 구축이 필요하다 행정 체계에서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죠. 네, 저희가 청년 미래특위 하면서 부처별 업무 보고를 봤는데 예. 지금 한 12세 부처의 업무 보고를 지금 일부 받았고요. 예. 이제 일부 또 이제 받아야 되는데 각 부처에서 어떤 청년을 위한 대책 업무 보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 대책의 어떤 일관적인 흐름, 맥을 짚을 수 있는 뭔가 흐름을 잡기가 저희도조차 어렵거든요.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 청년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어떤 총괄 부처가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계속 많이 있어 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보면 어떤 청년 문제를 다룰 때 정부의 부처에 있는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될지 누구랑 상의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어렵거든요. 그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그런 행정 조직, 정부 조직할 때 그런 얘기 같이 나왔습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새 정부 출범할 때는 부처 그 개편을 최소화한다고 해서 해서 이제 그런 얘기는 못했고요. 아마 올해 다시 지방선거 전후로 해서 이런 얘기들이 다시 한번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 그때를 전후해서 저희가 이런 청년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어떤 뭐 거버넌스의 문제 예.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청년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청년특위에서도 청년 미래특위에서도 같이 논의를 좀 해야 할 생각입니다. 예컨대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 예산이라고 책정된 게 19조 2천억 원이고요. 예.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배정된 예산이 3조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3조 원이라고 하면 규모가 좀 어마어마한 건데요. 이 3조 원을 다시 다 뜯어놓고 보면 과연 이 청년 일자리 예산이 정말 청년에게 해당되는 예산인가라고 하는 또 의문점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그 청년 미래특위 업무 보고 때 과연 이 3조 원이라고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정말 뭐 15세부터 34세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 예산인지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취업 성공 패키지 같은 경우도 원, 투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 안에는 중장년 일자리 패키지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묶어서 청년 일자리 예산인 것처럼 배정한 거는 그렇게 옳지 않다라는 지적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스스로 느낄 때 정부의 청년 일자리 예산, 그다음에 정책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들여다보면 첫 번째는 그런 부처별로 너무 그 정책들이 너무 이렇게 중구난방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다 보니까 어떤 정책이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주거 지원 제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하고 있는 그 청년층 대상 정책이 행복주택, 뭐 사회주택, 전세임대,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뭐 월세 대출 이런 식으로 뭐 이름도 다 각기 다양한 형태로 또 나누어져 있는 반면에 서울시 같은 경우도 희망하우징, 리모델링 사회주택, 한지붕 세대공간 뭐 이런 형태의 다양한 뭐 주거 지원 정책도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내 타입에 어울리는 그 제도는 뭐지? 이런 걸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오히려 정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청년 정책의 어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정부가 이제 지난 1월 4일 날 그 기재부가 주축이 돼서 그 한번 청년 그 실업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는 끝장 토론을 이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한국개발원 KDI의 이제 박사님이 이제 발제를 하고 쭉 내용을 했는데 끝장 토론이면 결과가 나왔습니까? 근데 결국은 뭐 내용이 별반 기존에 논의된 거 외에는 더 나오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논의가 제가 보기에는 더 그 발전이 되지 않고 계속 머무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말씀하신 이제 컨트롤 타워의 부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그 총리실이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된다. 워낙 각 부처에 이제 분산돼 있으니까 그 업무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총리실이 해야 된다면 항상 긍정적인 답변을 합니다. 근데 막상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거고요. 저는 이제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청와대가 뭐 주도권을 좀 잡고 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청와대 내에 뭐 청년을 그 정책을 뭐 총괄할 수 있는 뭐 청년 수석이 마련이 돼서 뭐 거기서는 진짜 지금 혼재되어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모아봐서 제대로 할 수 있게 좀 다시 이렇게 그 정부 부처에 내려주고 뭐 이런 걸 역할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선 때도 그런 공약을 한번 한 바 있었거든요. 청년 수석에 대해서. 그래서 좀 제가 보기에는 내각에서 이렇게 잘 되지 않는다면 좀 청와대가 주축이 돼서라도 좀 나서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희망을 합니다. 국회에서 개헌도 추진이 안 되니까 청와대에서 해라 그러던데 또 그런 문제가 청와대에 집중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지 그건 또 별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국무총리실이랑 행안부가 주축이 돼서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정책을 어느 단위에서 어떤 거버넌스로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물론 이제 청와대와 어떤 그 정부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은 이제 그 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이제 법으로 통과시켜서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청년 기본법의 주 내용도 그런 청년 정책의 컨트롤 타워의 법적 지위와 기능을 골자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도 우선 저희가 청년 미래특위에 선도적으로 그 지위와 역할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청와대 그 의지에 또 화답을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하신 대로요. 뭐 필요하다는 것이 대부분 행정부 쪽에서도 공감하고 있나 보죠. 우리가 국가적인 정책이 수십 가지가 되는데 그 시대에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컨트롤 타워도 필요하다 이것은 공감을 할 겁니다. 청년 문제 중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는요. 아까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을 때 특히 우리 청년 문제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청년 일자리 문제. 아까 지난 통계가 9.2% 나왔다고 그랬죠. 체감률은 20%가 넘고 좀 그런 상황이죠. 구체적으로 조금 상황을 사례를 들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우리 청년 실업률이 뭐 적게 나왔을 때가 9%대, 그리고 이제 많이 나왔을 때 재작년 같은 경우는 12% 정도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실제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확인을 해보면 실제 체감 실업률은 22% 정도까지 나오고 두세 배가 보통 나오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실 또 더 중요한 지표는 실제 고용률, 청년 고용률은 42%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 중에서 실제 고용이 피고용되고 있는 사람이 10명 중 한 4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경제활동 범위로 포함되는 것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실제로는 더 심각하다 그런 네, 얘기네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청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회에 처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일반 그 전체 실업률보다는 약간 높을 수는 있긴 하지만 이제 청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한번 이게 실업이 되면 계속 실업이 되고 그리고 뭐 취직을 했더라도 한번 비정규직이 되면 계속 그 비정규직을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이런 실업률도 좀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얘기하신 대로 뭐 장기 실업자가 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통계를 그 통계청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청년 실업률 9.9%, 그다음에 이제 체감 실업률은 22.7%다라고 이제 나왔는데요. 아무튼 역대 최악의 이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명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면 계속 비정규직으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 문제점.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통계를 봤는데 우리 청년들의 그 고용 기간이 2년이 채 못 되는 뭐 그런 통계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그러니까 취업하고 한 1년 있다가 다음 직장을 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취업을 했다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고. 혹시 청년 스스로가 더 좋은 일자리 찾아서 가는 건 아닌가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예,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단기 알바나 단기 근로가 너무 많은 거죠, 현재 청년들에게. 그러니까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조업 일자리가 또 줄어든다는 지금 통계가 나왔는데 결국 이 제조업 쪽에서 지금까지 양질의 일자리가 나왔는데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경제 국면에 맞춰서 이 제조업 중심에서 이제 서비스 중심으로 우리가 좀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도 서비스 발전 기본법 지금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하느나 계속 이제 그런 것도 좀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고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업종인 서비스업 그리고 또 중소기업이 이제 좀 고용을 제대로 양질의 그 질을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좀 정부가 정책도 만들고 국회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의원. 그 최악의 이제 청년 실업률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정부와 뭐 이번 정부도 청년 창업을 많이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업 파트에 대해서는 김병환 의원께서 하실 말씀이 아마 또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청년 창업가들을 만났었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청년 창업이 물론 이제 비용의 문제들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제 최저임금의 여파가 청년 창업에까지 실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제 청년 창업을 할 때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고, 그 다음에 많이 해야 뭐 2~3명, 그 다음에 이제 그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이제 중소기업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하거나 하는데, 지금 현재도 이제 최저임금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전환법이 어쨌든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그런 문제들도 이제 국회가 제대로는 역할을 좀 하지 못하면서 이런 충격과 여파로 치닫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제가 그런 통계를 하나 봤더니 지금 2016년 이제 15세에서 34세 청년들의 창업이 22만 6천 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2만 6천 개의 업태가 청년 창업으로 생겨났다라고 보는 건데, 또 그 비슷한 해, 그러니까 2016 동해에 20, 30대 폐업자가 23만 9,806명. 으로 조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업이 새로 만들어져도 그만한 업 이상의 사람들이 또 폐업을 신고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굉장히 우리나라가 청년 창업을 진흥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어려운 환경, 뭐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뭐 이런 이유들의 여파들로 이제 폐업까지 또 속출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암담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청년 실업이
지금도 사상 최악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에코붐 세대라고 있습니다. 1991년부터 96년생을 우리가 에코붐 세대라고 하는데 그 에코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본격 진출이 예상되는 해가 바로 2017년부터 2021년입니다. 그래서 39만 명이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이 사상 최악의 실업률이 더 심하면 심해지지 덜 심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뭐 두 분 다 아까 최배우 의원도 뭐 최저임금 관련해서 중소기업 문제를 지적했었고 보니까 창업도 지금 영향이 미쳤다고 하는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창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김병관 의원은 당사자 본인이 지금 창업으로 성공한 케이스인데 청년 창업 현황이 좀 어떻고 또 그런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무슨 정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먼저 좀 김병관 의원 얘기를 듣겠습니다. 네, 사실 2000년대 중반 정도부터 우리 청년 실업률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히 뭐 일자리를 만들어내자고 하면서 창업을 많이 권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뭐 세계 모든 나라가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창업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창업의 형태가 어떤지에 대한 고민이 좀 적었던 게 사실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창업이 1년에 90만 개가 넘는 창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고용이 없는, 그러니까 혼자 창업하는 경우가 거의 70%에 육박하거든요. 그리고 거의 20%에 또 가까운 사람들이 고용이 1명 내지 2명 정도. 그러니까 사실 창업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고용이 늘어나고 실업이 줄어든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정도입니다. 70%가 지금 개인 창업하고 고용은 추가로 없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거는 고용이 일어날 수 있는 창업이 필요하다. 근데 그건 이제 뭐 우리 업계에서 많이 얘기하는 걸로 정치권에서 많이 얘기하는 걸로 기술 혁신형 창업.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기술도 필요하고 어떤 혁신을 통해서 어떤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성장이 가능한 그런 창업들을 권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혼자 창업하고 뭐 2명이 창업하는 이런 것들까지 다 창업이라고 간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창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제 그러려면 규모가 있는 창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패 확률도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근데 실패했을 때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또 만들어줘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까지는 정부가 대부분 다 소위 말해서 융자를 통해서 정부가 융자를 해주고 그 돈을 가지고 또 창업을 하고 근데 이제 융자는 결국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 다시 또 재개하기 또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융자 중심에서 이제 투자를 해주는 정부도 투자하고 민간에서 어떤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창업으로 구조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하고도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은 청년 창업에서도 기술 탈취 이런 것도 쟁점이 되고 있나요? 예, 최근에 제가 좀 심각하게 이제 보고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게 이제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이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창업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오히려 대기업도 문제지만은 공공기관이 또 가져가다가 공공기관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건 공공 서비스로 한다라고 하면 명분하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창업했던 청년들이 이제 절망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몇 개 있어서 제가 발표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창업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기본적으로 창업하려면은 기술하고 인력하고 금융 저는 세 가지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 수준이나 또 진짜 아까 전에 뭐 나왔지만 교육 잘 받은 그런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기술과 인력 문제는 크진 않다. 근데 이제 저는 금융에 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벤처 캐피탈들이 이 모험 자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 곳에 투자하고 대신 높은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민간의 벤처 캐피탈 시장에서 위험을 회피하는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벤처 캐피탈이 모험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그 벤처는 이유가 말하고 상반되네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국가가 재정으로 많은 그 모태 펀드를 만들어서 주다 보니까 그 돈을 운영을 하게 되는 벤처 캐피탈들이 국가의 재정을 받아서 쓰면서 나중에 이게 감사가 문제가 되거나 뭐 잘못 실패하면은 자기네들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하니까 공무원하고 비슷한 마인드로
실패 없는 투자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국가 중심의 지금까지 이런 그 금융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민간이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거는 구조조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조정도 하는 것도 민간 자본이 구조조정을 하면 정말 여기 구조조정 성공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다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시장이 없어요. 다 산업은행 등 국가 재정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모험 자본을 키울 수 있는 금융 시스템 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야 제가 보기에는 벤처 캐피탈들이 진짜 모험을 하고 금융을 통해서 그런 창업을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 해외에서 좋은 사례들을 좀 가져다가 저희가 한번 좀 우리나라 벤처 캐피탈 시장을 변화시키는 데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그런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신보라요. 우선 창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홍콩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홍콩에 보면 그 HKSTP라고 하는 홍콩 과학기술단지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과학기술단지가 형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청년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하고 있는 형태와 많이 비슷합니다. 이런 센터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걸 인큐베이팅 센터를 만들어 지원하는 건 비슷한데 우리나라가 그걸 인큐베이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거기에서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인큐베이팅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금융과 연결할 수 있는 걸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걸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것까지를 다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큐베이팅 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금융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제조 판매 허브센터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3단계까지 함께 연결이 되니까 청년 창업이 인큐베이팅에서 넘어가서 판매에서 성과를 날 수 있는 것까지를 지원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예. 이제 그런 것까지가 함께 연결이 된다면 창업이 그냥 개인 소자본 창업 정도로만 국한되지 않고 정말 이노베이션하고 그다음에 성장 발전해서 거기에서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그러한 모델을 한번 도입하는 데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자리 관련해서 얘기 나오면은 이제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 얘기하는데 지금 갈 수 있는 추가 영역이 중소기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격차 해소가 좀 필수적인데 이러려면 정부의 재정적인 뒷받침이라든가 사회적인 분위기도 같이 달라져야 할 것인데요. 우선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전에 나왔던 어떤 기술 탈취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런 것들 때문에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거는 어떤 인위적으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우리 사회에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성장해서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성장해서 대기업이 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줘야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더라도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 그리고 본인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언젠가부터 9988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12%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특징이거든요. 세계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대기업이 보통 한 40%, 많은 경우는 한 60, 70%까지를 대기업들이 고용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중견기업 대기업이 12% 겨우 12%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대표적인 기술 탈취, 기술 편취 문제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견기업 정책을 쓰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그 중견기업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은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의 매출이라든가 이익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서 고용 비중은 좀 적은 겁니까? 예, 많이 적은 편이고요. 저는 지금 김병환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그 장기적인 어떤 전망들도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그 임금 격차 그래서 지금 평균 중소기업이 한 2,500만 원, 대기업이 한 4,8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아까 전에 신보라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코붐 세대 이제 대학 졸업생들이 막 지금 이제 취업 시장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아직 베이버 부문 세대들이 아직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5년 정도가 가장 청년들에게 어려울 시기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대선 때 제안했던 게 한 5년 동안만 이 중소기업들에게 좀 임금을 지원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솔직히 지금 인력난을 또 겪고 있어요. 사람이 없다고. 근데 청년들은 이제 그 눈높이가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중소비 안 가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근데 이제 여기서 그 급여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일정 정도 정부가 좀 그 청년 일자리 위해서 지금까지 썼던 돈이 약간 3조 정도 된다는데 그 범위 안에서 잘 조정을 하면 중소기업의 그 임금을 조금 보전해주면서 청년들이 중소기업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게 이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또 강화시키는 방법이 되고 그래서 좀 더 이 경제 전체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지 않냐라는 네. 해서 그걸 제안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지금 정부에서라도 좀 고민을 해서 받아들였으면 하고요. 오히려 지금 정부가 이제 2+1이라고 중소기업에서 2명 고용하면 1명에 대한 임금을 정부가 지르겠다는데 저는 솔직히 그거는 거의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동 현장에서는 그런 고용이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2명 그러니까 1명이 필요하거나 2명이 필요하거나 할 때 뭐 그 추가로 1명이 더 있으니까 억지로 2명을 뽑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정책은 좀 현장감이 떨어지고 오히려 대선 당시에 저희가 주장했던 그 부분을 한번 이번 정부에서 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정책하고 관련된 부분은 지금 특위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국회 입법적인 뒷받침과 더불어 정책 제안을 하면은 현실적인 정책으로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소기업 정책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저는 강소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예컨대 그냥 일반 중소기업에서 청년들이 일하러 간다? 근데 저는 그 우선 개념부터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중소기업의 많은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50대 이상 근로자들이 더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강소기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임금 수준도 일정 정도 이제 대기업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대기업 수준의 한 70, 80%는 되면서 그다음에 그 양질의 대학 대졸 인력들이 고난이도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일 경우에 저는 강소기업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중소기업의 임금 뭐 2+1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라고 해서 저는 청년들이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중소기업의 전략은 그 50대, 60대 중년분들이 어쨌든 삶의 질을 일정 정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 수준을 갖추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정말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요즘 청년들의 그 일자리 선호도 조사를 하면 1위가 임금이 아닙니다. 예. 더 중요한 건 그 거기에 있는 인프라랄지 교통의 접근성이랄지 복리후생 이런 것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채워질 수 있는 정책 제안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청년 문제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하실 말씀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다룰 주제들이 조금 더 남아 있는데 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나머지 주제는 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일단 정부가 공공기관에 2만 3천 명이든가요 신규 채용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자리 확충 논란도 있긴 했었는데 이런 방식의 일자리 확충이었죠. 논란도 있긴 했었는데 청년 실업률 해소에는 뭐 효과가 있을까요? 먼저 신보라 의원. 효과가 없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자금을 투여해서 공공기관의 인력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채용은 뭐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장기적인 대책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네. 고용은 기업이 하는 것이고요. 정부가 돈과 자금을 투여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합니다. 네, 최이배 의원. 그 작년에 공공기관 일자리로 신규 채용한 게 2만 3천 명, 2만 2천 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올해 목표가 2만 3천 명. 그러니까 솔직히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에 너무 또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신보라 의원님 말씀대로 일자리는 민간에서 책임지고 만들어주고 정부는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성급하게 정부 주도하에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지속 가능성 없다. 그리고 결국 국가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책
적인 방향이 수정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병관 의원. 저는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대선 때 워낙 공방이 많았던 네. 부분이긴 한데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우리 청년들한테 가장 힘든 기간 앞으로 5년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5년 동안에 뭐 정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23,000이라는 게 뭐 저는 되게 적은 부분이어서 이 자체로 실업률이 해소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공이 노력하니까 민간도 같이 하자라는 메시지를 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가 민간에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민간도 같이 노력을 하자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저는 그게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아침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최저임금의 효과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기대했던 또 효과가 있겠고 또 부작용도 있을 것인데 아무래도 종합적으로는 기대했던 바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 16.4%를 인상하겠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돼야죠. 뭐 우리 국민들 그리고 기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걱정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시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속도의 문제 이런 분들 걱정을 하시는데 예. 저는 이 속도를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커버해 줄지 정부가 나서서 어떤 부분들을 해결해 줄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임대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됐던 부분들을 다른 쪽에서 좀 커버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법안 제출도 했고 우리 여야가 협심해서 이걸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저임금이 직접적으로 무슨 청년 정책은 아닙니다만은 적용 대상의 상당수가 청년이기 때문에 고용이라든가 취업 환경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 후폭풍의 여러 아우성들을 귀를 닫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지금 청원 게시판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여러 각계각층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경청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최 의원 의견도 짧게 듣겠습니다. 예, 그 최저임금 인상하면은 고용이 축소되느냐 이 부분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그 연구된 내용들을 보면 꼭 축소되는 건 아니다. 근데 다만 확실한 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은 맞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저임금을 지금 급격히 올린 것을 또 만회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을 투여했는데 그것도 진짜 지속 가능성이 없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정책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론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 속도를 너무 내다보면 결국 과속이 되고 결국 그 이후의 부담이 우리 후세대한테 또 청년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됩니다. 예, 이 문제도 한번 저렇게 짚어봐야겠습니다. 청년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중에 하나가 그 현장 실습제도, 예. 특히 고등학생들 가가지고 이제 큰 쟁점이 됐었는데 어떤 개선책이 필요할까요, 김병관 의원?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장 실습입니다. 이게 고용이 아니거든요. 예.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이거를 마치 고용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 더 나아가면 지금 이제 인턴 제도라는 것들도 우리 국회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올해 좀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해결을 좀 했는데요. 그러니까 현장 실습 제도나 인턴 이런 것들이 이건 고용의 형태가 아니고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마치 고용을 해가지고 저임금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기업을 유지하는 이런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현장 실습은 사실 훨씬 더 많이 권장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제도적으로 같이 정비를 좀 해야겠군요. 인턴 제도 같이 더불어서요. 작년에 아무튼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 실습은 전면 폐지하겠다라고 교육부가 이제 방침을 밝혔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또 기간을 6개월이 아니라 3개월로 줄이는 뭐 이런 대책들은 강구가 됐습니다. 아무튼
특히나 이제 아까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노동 현장에서 이런 이제 부당 노동 행위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 예. 계속 정부가 점검해서 또 근절시키는 노력도 같이 돼야 된다고. 네, 신보라 의원. 우리가 대졸 인력을 좀 이제 감축하고 또 고졸 인력들이 빠르게 이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어떤 경로로서 이런 현존 실습 제도가 또 운영되어 있던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 어쨌든 이제 고등학생인 학생들도 분명하게 배우고 취업할 수 있는 학생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근로자, 노동자로 악용했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저는 발생했다고 보고요. 예. 근본적으로 학생의 신분에서 배움의 길로서 취업을 모색할 수 있는 그것들을 제도적으로 강하게 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그 청년미래특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아까도 청년미래특위에서 입법적인 권한까지도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했는데 좀 지켜보겠고요. 끝으로 세 분께서 각자 청년특위에서 반드시 추진하고 싶은 목표라든가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해당 상임위 또 다른 또 상임위에서 무게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의정활동 계획 포함해서 마무리 얘기 듣겠습니다. 김병관 의원 먼저 말씀하시죠. 네, 뭐 청년특위에서는 뭐 저는 중요한 부분이 이게 우리 청년특위가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네. 많은 문제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6개월 시한이군요. 네네. 그래서 많은 문제를 다룰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청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신보라님도 말씀하셨던 청년 기본법을 제정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보면 우리 청년 정책의 어떤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갈지. 지금까지는 주로 중앙정부 위주로 얘기가 되어 왔는데 예. 중앙정부뿐만 아니고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청년 정책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고용과 관련돼서 청년 일자리와 관련돼서 지방정부의 역할들이 또 상당히 많이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가 우리 청년미래특위에서 중요한 문제로 다뤄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뭐 상임위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창업 그리고 이 좋은 창업, 기술형 창업 이런 것들을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네, 김영애 본인의 경험을 잘 살려서 뭐 그런 쪽에. 신보라 의원. 저는 청년미래특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여야 합의안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입법권이 지금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같은 합의안을 이제 해당 상임위에 전달하는 방식이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청년기본법을 가지고 6개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각각의 6개의 법안이 한 3개 법안은 여성가족위원회, 3개 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지금 속한 상황이다 보니까 법안 논의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형국입니다. 예. 이거를 청년미래특위에서 다뤄서 여야의 어떤 합의안을 도출하게 된다면 그것들이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데에도 훨씬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이배 의원. 그 앞에 두 분 모두 청년 기본법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가 있으시고 저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각 당 원내대표님과 또 국회의장님께 진짜 이 청년 기본법에 대해서만이라도 우리가 청년미래특위가 입법권을 가질 수 있게 해보자라고 한번 제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우리 대선 때 그 여야가 이렇게 많은 공약들을 냈는데 공통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그 교집합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만이라도 빨리 뽑아내서 우리가 각 상임위에 그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을 또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좀 청년미래특위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세 분 토론 아주 생산적인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속 가능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청년의 현실을 반영한 정교한 대책, 또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암울한 현실에 놓인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우리 국회와 청년미래특위 역할을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당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